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제가 인생성형가란 직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학평론도 영화평론도 음악평론도 어려운 것인데 인생평가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제가 무명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외람된 면도 있고 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삶을 제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양해하시고 자기 삶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도 역시 거창한 사람입니다. 이어령입니다. 달변의 평론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재다능한 정력가, 동서를 겸비한 사람, 말과 글을 다 잘하는 사람. 이거 어렵습니다. 평론가 중에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참 어눌한 눌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 공식 석상에 또는 발표회 강연가로서 이 강연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는 혼자서 골몰하고 몰두하면서 글 쓰는 데는 아주 유능하지만 말하는 데는 젬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령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씁니다. 그 측면을 여기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학자, 그리고 관료, 부모. 한 가지 하기도 힘든데 그는 뭐 학자이자 관료이자 또 평론가이자 작가, 작품도 썼습니다. 또는 에세이는 많이 썼습니다. 수필가. 그리고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나 문화에 대한 평론도 많이 했습니다. 국문학자입니다. 국문학은 제가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국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국문학에는 무슨 분야가 있느냐? 그러면 대개 이제 뭐 시 또는 소설, 평론, 희곡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건 장르상 구분입니다. 시대상으로도 고전이냐, 현대냐 또는 뭐 근대를 사이에 끼워넣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으면 이를테면 고전문학, 그럼 고전문학 중에서 역시 운문, 산문, 이렇게 평론, 희곡 이런 게 있겠죠. 고전 시가 중에서도 저는 조선시대 시가, 그 중에서도 시조,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문학이 있으면 국어학이 있습니다. 국문학은 말 그대로 한국어로서 만든 또는 한국 사람이 만든 문학인데 국어학이라는 것은 국어 자체, 여기에는 또 의미론, 통사론, 뭐 의문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의미, 뜻, 의문, 소리, 통사는 이 말의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문학을 전공한다면 국문학이 있고 국어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어학은 문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분야 중에서도 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이 평론 중에서 동서를 넘나들고 뭐 시건 소설이건 다 잡아서 작업을 한 사람, 글과 말로서 제대로 작업한 사람, 그 사람이 이어령입니다. 무려 대학 2년 때, 대학 2학년 때 서울대학교 국문과 나왔죠. 한국일보든가요? 신문에 우상의 파괴라는 당시로서는 쟁쟁한 소설가 김동리에 대해서, 그 밖에 기성문인에 대해서 평론을 하면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품을 썼습니다. 역시 21년에 보니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작품집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딸이 이민하죠. 그리고 김한길의 그 부인이었죠. 그런데 이혼했죠. 그런데 딸이 목회자이자 목사이자 변호사였는데 실명위기도 처하고 갑상선 암에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병사했습니다. 2012년이던가요. 그러니까 부모 먼저 자식이 죽으면 자식이
가슴에 묻힌다고 하잖아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아들이 아픈 걸 보니까 정말 자식은 먼저 갔다 하면은 그 부모 가슴에 있어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죠. 그 자식을. 그래서 그런지 또는 너무 일벌레이다 보니까 워커홀릭이다 보니까 어릴 때 제대로 딸바보로서 딸에 대한 사랑을 못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실명됐을 때 만일 눈을 띄워준다면 내 인생 이유는 여생은 봉사로 살겠다.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그 실명의 위기를 벗어나고 그래가지고 2007년에 이어령이 기독교에 귀의했죠. 세례를 받았죠. 그것도 세간의 뉴스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그 2007년이니까 한 15년 안팎 강연할 때 뭐랄까요, 간증이랄까, 기독교적인 그런 우호적인, 그 이전에는 뭐 목사들하고 이렇게 평론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양 문학은 기독교에 또 기반을 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반기독교적인 딸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그런 그 시각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딸을 먼저 보내고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그 어릴 때 제대로 뭐랄까요, 애틋한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애틋하게 돌보지 못해서 일하느라고 그 커가는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돌보지 못한 그에 대한 회한을 이렇게 수필로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말년에 늦깎이 딸바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그 부채의식을 어릴 때 자기가 그 결핍된 애착, 이거를 말년에 그것을 보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가 부모로서 말년에 어떤 그 자식의 소중함이랄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학자이면서 집안에서는 부모가 되었던 거죠. 그는 뭐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그 전집을 일부 들고 왔는데 뭐 이런 책들이죠. 여기 뭐 이런 책들이네요. 예, 첫 책의 한국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전집이 뭐 여러 수십 권 나와 있죠. 그 저서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라든가, 또는 이렇게 단행본으로서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책도 매우 유명하죠.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는 일본의 문화는 줄이고 줄이는 문화인데, 그 축소지향은 이 뭐뭐 그러죠. 센세이노, 각세이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뭐뭐세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런 노예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는 축소지향적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노래한 꽃이 뭐냐? 쌀이꽃이고, 가장 많이 그들이 뭐랄까 사랑하는 그런 게 뭐냐? 남의 걸 가져와서 줄이고 또 줄이는, 도시락 속에 도시락, 뭐 포장을 하면 포장 속에 또 포장 들어가는 것이 이런 노예 문화, 그게 아니냐. 그리고 흙 속의 저 바람 속에서는 그 우리 문화가 과거지향적이다. 너무 과거에 매여 있다. 예, 여기 1집에 나오네요. 과거지향적이다. 그래서 과거 전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죽은 과거가, 죽은 조상이, 죽은 공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 하는 그 비판이 있는데, 실제 공감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보면 동양은 빵이요, 동양은 밥이요, 동밥, 서양은 빵이다. 그래서 빵 문화와 밥 문화가 부딪혔는데, 밥 문화는 정착적이다. 빵 문화는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이동적이다. 유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빵 들고 다니면서 모험하고 탐험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전쟁 일으키고, 동양은 방어만 하다가 밥도 논도 밭도 다 빼앗긴 이런 그 문화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문화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주 기발한 생각을, 동서를 비교한다든가 한중일을 비교한다든가 또 우리 남녀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팬들도 거느리고, 그리고 그 부인도, 그는 이화여대 교수를 했는데 부인도 과커풀이죠. 서울대 국문과. 그는 건국대 교수를 역임했고, 강인숙.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영인문학관이라 해가지고 둘이, 이어령과 강인숙 부부가 문학관을 차렸는데, 거기에 이제 문학 자료라든가 그 문학가들의 흔적이라든가 자기가 모아놓은, 역시 강인숙도 평론가였습니다.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문인들의 또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전시해 놓는 재단법인으로서 뭐 대단하죠. 사회에 자기 연구의 근거들을 환원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관료로서도 활동을 했는데 참 오지랖이 넓죠. 여러 가지 작업도 했고, 그 다음에 학자로서 관가에도 들어갔는데, 노태우 정부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 되었죠. 그래서 88 올림픽 개식 폐식을 기획했죠. 그 유명한 굴렁쇠 소년, 굴렁쇠, 이거를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의 이목,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어릴 때 저도 뭐 논두렁으로 굴렁쇠 불리면서 많이 다녔는데, 그런 이제 충청도 사람이죠. 시골 사람이면서 세계적인 어떤 문화나 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뭐 아마 한국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그런 놀이를 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남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분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그 미군이 우리 여인을 성폭행했는데 그 여인이 정신 이상이 돼 가지고 죽은,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영전에서 하소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쓴 소설인데, 이게 이제 북한 잡지에 실려가지고 아주 문제가 돼서 재판에서 그 작가가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한승현 변호사던가요? 한승현 변호사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변호하고,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서, 그 문화평론가로서 이게 문학성이 실제로 그 북편향적이냐 아니냐, 작가로서의 어떤 그 자유를 구가한 거냐, 여기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작가 옹호적인, 그리고 문학은 그 정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이제 옹호를 해서 이 남정현 작가가 뭐랄까 중형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뭐랄까요, 변호사와 이 증인 이어령 덕분이랄까요, 아무튼 6개월이었던가요? 굉장히 몇 년에서 이렇게 감형을 받는 그런 일도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순수냐 참여냐 하는 게 이게 그 문학에서도 평론에서도 많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국문학에서. 문학은 문학 그 자체여야 된다. 아니다. 문학인도 사회인이고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는데 사회에서 숨쉬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무관심할 수 있느냐. 사회 부조리, 사회 부정, 사회 비판적, 사회 참여적 그런 문학 활동, 문학 평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저항정신이 이어령에게는 없다. 지금 이런 전국에서도 뭐 그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이지만 뭐 정치적인 발언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작가가 곤욕을 치를 때는 옹호한 적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남정현의 그 분지가 북한에서 이렇게 게재하는 바람에 더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라든가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런 그 시대에는 문인들이 뭐랄까요, 사상에 대한 표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죠. 그럴 때 굉장히 소신발언하고 증인 편에 서서, 증인으로서 그 작가 편에 섰다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관료로서 장관도 됐고, 학자로서 평론가로서 문명을 날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끄릿끄릿하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도 이렇게 국문학자, 교수를 만나가지고 부부 교수였는데,
부부 교수가 만나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은 뭐 그냥 무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별 이야기가 없지만 딸 이민아는 참 말이 많달까 탈이 많달까. 아무튼 목사이면서 변호사로서 김한길 지금도 정치에 관여하고 있죠. 결혼했는데 김한길 건국대 출신입니다.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강인숙 부인의 영향이었는데, 왜냐면 그 이어령 교수는 이화여대 교수였잖아요. 이화여대는 이제 학생들만 있는데 건국대 교수 강인숙 눈에는 건국대 학생들 중에도 똘똘하고 뛰어난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마 그런저런 인연이었는데 어떻게 연이 닿는지는 모르지만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혼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민아는 이제 목사이면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병을 얻어서, 그리고 그 외손자 이민아의 아들이 또 이렇게 먼저 죽는 이런 그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김한길도 그렇고 그 뭐랄까 이어령도 그렇고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어령은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자기가 일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딸의 인생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표현은 않지만 다 그 죄의식이랄까요, 죄책감이랄까요,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무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말년에는 이렇게 딸에게 기우니까, 강신주 같은 사람은 인문학자가 딸에게 기우냐, 그런다고 또 기독교에 기여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평론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김정은도 문화평론가 있죠. 이해할 만하다. 그렇게 딸에 대한 사랑을 어릴 때 못 줬는데 말년에 딸이 그렇게 그 불행을 겪으니까 아버지가 그쪽으로 기우는 거, 그거는 어떤 그 보상심리일 수도 있고, 또 말년에 자기가 못다한 어떤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그거 심리적인 뭐랄까요, 이해를 할 수 있다, 동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어령이 기독교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한 그 5년간 살다가 갔는데, 딸이 그 5년 사이가 부녀관계로서 아주 가장 애틋했다, 부녀관계가 가장 양호했다, 그렇게 아마 딸이 느꼈는가 봐요. 딸이 평가했는가 봐요. 아니면 부인이 그렇게 평가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이어령의 이 부모로서의 뭐랄까요, 딸 사랑, 부모로서 딸을 앞세우는 심정, 그거를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령을 뭐 옹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도 하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가가 아니다, 창작가가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을 좀 현혹하는, 아주 또 심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기성이 농후한 어떤 말장난을 치는 사람이다. 또 말재주로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뭐랄까 공감을 사지만, 다른 사람의 공감을 사는 그 속에 보면 논리는 없다, 좀 모순적인 측면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판의 여지도 많은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의 정성, 문학 평론가로서 보이는 치열한 어떤 그 분석력이랄까, 이런 거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든 그는 한국 문학에, 국문학은 참 많습니다. 여기 전북에만 해도 대학이 4년제 대학이 한 10개 안팎 될 겁니다. 뭐 종합대학으로서, 종합대학도 한 대학 개 되나요? 종합대학이 있다 하면 종합대학에서는 돈도 안 되는 이 국문과, 그리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되는 이 국문학과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전주대, 한테 생각나는 뭐 그 대학들, 거기 국문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국어교육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국문학과가 있다 하면 교수들 뭐 한 5명 내지 10명 안팎은 있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국문학자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평론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관료로서 나간 거에 대해서 호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왜도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는 이 딸이 먼저 가니까 그 딸에 기울어서 어떤 그런 사적인 차원 때문에 이 평론에 뭐랄까 이 균형이랄까요, 조화랄까요,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깨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냉철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다, 공감 간다, 나도 그럴 것 같다, 저도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자, 오늘은 달변의 평론가, 다재다능한 제주꾼 이여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그에게 닮을 점은 닮고, 그가 가지고 있으나 버려야 할 것은 버려서 인생을 멋지게 성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